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다시 돌아온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는 잘 크고 있죠? 그럼요. 잘 크고 있는데, 아니 제가 없는 사이에 네. 경제가 더 어렵고 복잡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국가 경쟁력에 뭐 하나의 도움을 주신, 우리 출생률 증가에 도움을 주신 배아량 네. 리포터께 일단 박수를 좀 제가. 저 너무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질문 정말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네. 질문 드리려고. 근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 MZ세대들 연체율이요,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게요. 최근 각종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들의 대출 연체율이 좀 심각하다 싶은 데이터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빛의 굴레에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연령대별로 조사해 보면 가장 높게 20대, 30대가 나오고요. 네. 소액대출, 특히 소액 생계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대 4명 중 1명이 월 이자 8,000원도 갚지 못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빚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그냥 채무 조정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개인 회생 제도도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연령층을 분석해 보니까 20대와 30대가 46.6%, 그러니까 절반이나 됐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 네. 결혼을 하고 집 마련하면서 또 빚이 늘어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이제 아기까지 태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은행에서 금리 안내 문자 올 때마다 저는 사실 무서워요. 확인하기가. 얼마나 또 올랐을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자 8,000원을 못 내서 연체되는 20대가 이렇게 많다고요? 좀 충격적이죠. 네. 일단 관련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제도권 금융마저 이용할 수 없는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적은 금액이지만 급전처럼 빌려주겠다라고 내놓은 상품인데, 이게 연체율, 대체로 그래서 연체율이 이게 일반보다는 조금 높은 상품이긴 합니다.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가는 대출이니까요. 이걸 8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이자 상환율이 85.9%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자 못 내는 사람이 14.1%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다시 연령대로 쪼개보니까 20대가 24.5%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10%포인트가 이자 못 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30대는 17.7%, 이것도 평균을 소폭 웃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연령대들은 보면 평균보다 좀 낮거나 평균 정도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거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소액 생계비 대출 나왔을 때요. 네. 정부가 하는 건데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이거 이자율이 연 15.9%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리대금 받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좀 있었는데, 이건 오늘 논점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8월 4일 기준으로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보면 1인당 6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액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이자율이 연 15.9%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자를 내보면 평균 이자 부담액이 월 8,000원이에요. 근데 소액 대출을 받은 20대 중 4명이 이걸 못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월 8,000원의 이자를 못 내고 있는 20대가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대출 건수가 20대가 9,000건 정도니까 이게 전체 20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몇몇 데이터를 제가 언급했지만 20, 30대, 이른바 MZ세대가 빚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외에도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인터넷 은행에서 이게 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급하면 비상금 대출 뭐 이런 거를 쓴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의 비상금 대출도 20대와 30대 연체율이 지금 도마에 올라 있는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 은행들이 비상금 대출이라고 해서 신용대출보다 이자는 조금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소액 대출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일종의 틈새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부가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에 기존 시중은행들이 하지 않은 상품을 좀 해라. 중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내놓아라라고 네. 하면서 이 상품이 좀 나왔고요. 이 비상금 대출은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 대출,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네. 대출도 조금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20대와 30대 활용도가 좀 높은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용등급으로 1에서 6등급 안에 들면 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인터넷은행 3사의 금리를 살펴보면 지금 연 4.8%에서 한 15% 높으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건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좀 달라지겠죠. 얼마 전에 민주당의 윤영덕 의원이 이들 인터넷 3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발표한 걸 보면 8월 말까지 이들 3사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 중 69.9%가 20대와 30대가 빌려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연체율도 20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서 20대 이 인터넷은행 비상금 대출 연체율이 2.41%거든요. 2.41% 별로 안 높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0.33%니까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가계대출이 원래 2021년 말에는 0.26%였고요. 지난해 0.24%, 올해 0.34%. 이거 높아졌다고도 지금 난리인데 20대 이 비상금 대출 연체율이 2% 중반대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확 와닿는데 이 소액대출은 그래도 조금 금액이 작잖아요. 네네. 나중에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확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20, 30대 분들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금액이 작으니까 나중에 이거 뭐 10달 연체해도 뭐 한 8만 원, 뭐 예를 들면 네. 10만 원 정도 갚으면 되니까 그냥 밀어놓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원을 연체하든 1억 원을 연체하든 이 연체 기록이 신용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네. 이거는 갚으시는 게 맞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말씀부터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소액 대출은 뭐 적은 금액이니까 우리가 조금 무시한다 하더라도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쪽도 저희가 살펴보면 네. 젊은 세대의 그 연체율이 좀 높다라는 게 실감이 되는데요. 신용대출 연체율이 현재 2분기 기준으로 평균 0.6%인데 네. 20대는 1.4%니까 평균의 2배 이상이고요. 그러네요. 주택담보대출도 2분기 기준으로 19개 시중은행 기준입니다. 20대 연체율이 0.44%거든요. 전체 평균 연체율이 0.21%니까 이것도 2배가량 되는 거잖아요. 맞네요. 높은 금리가 당분간 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20대들은 임금은 요즘 크게 오르진 않잖아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초년 시절에 직장의 안정성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네, 있고 네. 이들의 이런 집과 그다음에 연체의 굴레 문제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결국에 앞서 개인 회생 늘어난다는 것도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의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20대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4,600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2018년, 2019년에는 상반기에 한 2,200명, 2,300명 수준으로 신청했으니까 급증했다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사실 20대와 30대의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이 문제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킬 거란 얘기는 아닌데요.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인 20대와 30대가 연체 위험군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세대가 희망을 잃고 소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세대가 위축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 위축하고도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우울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좀 분위기 바꿔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도조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를 생산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테슬라는 전기차도 만들고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도 생산하고 뭐 이 둘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치고요. 네네. 근데 스페이스X라고 해서 우주항공 사업도 그랬죠. 하고 여기에 스타링크라고 해서 우주 인터넷 통신 사업도 한다고 하고 로봇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위터 인수해서 너무 바쁠 것 SNS 같은데. 플랫폼 사업도 하고 네. 이제는 여기에 슈퍼컴퓨터까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테슬라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궁금합니다.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문어발을 확장하듯이 뭐 확장하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퍼즐 조각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맞춰보면
대단히 큰 그림이 완성되고 네. 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뒷단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도조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네네. 화가인가요? 일론 머스크. 아니 저도 여기저기서 기사들을 좀 읽어봤는데 네네.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자신들의 서비스에 결국 접목시켜서 활용한다는 것 같던데요. 나중에 뭐 팔 수도 있다, 서비스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일단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도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테슬라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완성하려면 네.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거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도조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난해 9월 테슬라가 AI 데이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 도조 컴퓨터와 관련된 꽤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컴퓨터의 구조나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때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이 당시에 테슬라가 공개한 휴머로이드 로봇의 시장은 좀 관심을 네. 가졌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가 도조 컴퓨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하고 내년 말이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거 생각보다 빨리 현실화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관심을 크게 가졌고요. 이 얘기가 나오건 이후에 모건 스탠리가 이 도조 컴퓨터가 테슬라의 회사 값어치를 664조 원이나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폭발한 것이죠. 엄청나네요. 이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컴퓨터를 단순히 슈퍼컴퓨터라고 저는 부르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도조 컴퓨터 뭐가 좀 다르길래 회사 값어치를 600조 원이나 넘게 올리는 건가요? 물론 지금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도조 컴퓨터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로급 성능을 가진 컴퓨터다. 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빠르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슈퍼컴퓨터 네. 1위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48 페타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이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에 한 대 더 있고 중국에도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들은 94 페타플롭스급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도조 컴퓨터는 엑사플롭스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엑사플롭스가 페타플롭스보다 1000배 이상 빠른 걸 와. 저희가 엑사플롭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 빠른 슈퍼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가네요. 예. 특히 이 도조 컴퓨터는 영상 처리에 최적화되도록 신경망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네.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학습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서 단축시키고 자율주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자율주행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봐도 될까요? 1번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앞서 큰 그림을 완성하는 단계 뒷단을 그 슈퍼컴퓨터 도조 컴퓨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휴머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는 테슬라는 이 로봇을 공장에 투입해서 100% 자동화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조 컴퓨터가 휴머로이드 로봇의 머리 역할을 두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주항공 분야로 가면 우주항공의 궤적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우주에서도 자율주행을 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이 도조 컴퓨터가 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조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거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SNS에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네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 슈퍼컴퓨터 싸움을 우리가 같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기술력이 딸릴 것 같고요. 다만 이들이 슈퍼컴퓨터를 만들 때는 D1이라고 하는 테슬라가 만드는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를 사용하려면 고성능의 D램 반도체가 같이 쓰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D램에 꽤 잘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이 이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를 만들 때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테슬라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